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129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이론의 어느 부분을 할 차례냐면은 매출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과세표준 곱하기 10% 하면은 매출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만이 아니라 모든 세법에는 과세표준이 다 존재합니다. 모든 세법, 즉 소득세에도 과세표준이 있고 양도소득세 뭐 이런 퇴직소득 무슨 세금이든 간에 과세표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금액인지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과세표준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세금 하면은 그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결국에 과세표준을 일단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은 산출세액 이렇게 부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네, 제가 좀 잘 못 읽어서 그랬는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 그게 과세표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공급가액의 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오늘 세금계산서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 어떤 걸 어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지금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거래명세서에 보면요. 자, 7월 2일 날 로얄 시계 5개의 수량에 단가 20만 원에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 이랬습니다. 공급가액. 자, 그다음에 7월 2일 날 역시 명품 시계 10개에 75만 원에서 공급가액 75만 원이라고 하는 거래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이 거래명세서에 있는 이 공급가액의 합이 얼마냐면 이 두 개의 합이죠. 여기 나오네요. 850만 원. 이 거래에서의 과세표준은 이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두 건이니까 두 건의 공급가액의 합, 이것을 이 거래의 과세표준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액이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등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그 거래명세표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세액이 옆에 따로 있습니다. 세액이. 네. 이 세액을 포함하지 않죠. 공급가액에는 별도예요. 공급가액은 세금 별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급가액하고 용어가 비슷한데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공급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우리가 이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은요, 합계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총 합계 금액. 이런 세금 계산서나 여기에서는 총 합계 금액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급 대가라고 오타. 공급 대가라고도 합니다. 예, 공급 대가라는 용어도 오늘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 대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액이 포함되면 공급 대가고 세액을 제외하면 공급 가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공급 가액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공급, 즉 매출을 하는 건데, 예, 여기 매출세액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매출이라는 건 판매를 말하는 거죠. 예, 판매를 하는데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꼭 매출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파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세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에서 사용 중인 트럭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그 트럭을 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판매하는 회사에서 사용 중인 중고 트럭을 팔았어요. 처분했어요. 그걸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안 하죠. 그건 영업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이라고 안 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고정자산 처분 수익이라고 해요. 고정자산 처분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에는 처분한 것들. 그런데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 전부 다 공급가액인데 그러면 공급가액은 매출액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등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급가액은 항상 매출액은 아닌 것이다. 왜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영업수익이 아닌 다른 수익,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그런 매출이 아니라 처분,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수입금액도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은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매출액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과세표준의 결정을 하는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원칙은 뭐가 되느냐?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전 외에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금전이 아닌 뭘로 받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물물교환. 물품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걸 돈 얼마를 받은 걸로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트럭을 이제 뭐 트럭은 아니고 전자제품 판매 회사니까 컴퓨터를 팔았다고 보겠습니다. 노트북 1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돈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받았어요. 공기청정기? 예. 뭐 다른. 자, 그러면은 이 과세 표준을 뭘로 정하냐면 공급한 재화나 또는 그 용역의 시가를 가지고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돈 받지 않고 다른 물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노트북의 판매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폐업을 하는 경우에 팔지 않았죠? 폐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본단 말이죠. 과세를 해요. 그러면 얼마를 판매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과세 표준을 정하느냐? 이거 역시 시가를 가지고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간주공급 역시 시가. 간주공급은 폐업 시 잔존재화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주공급이 폐업 시 잔존재화만 있는 건 아니죠. 자가공급,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죠. 그런 거 모두 시가로 과세 표준을 정한다 이거죠. 왜 시가로 정할 수밖에 없느냐? 간주공급 실제로 돈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데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 간주 공급이었죠. 그러면 그 과세 표준을 얼마로 보느냐 이거예요. 시가.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라는 것은 과세 표준을 부당하게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부당행위 계산. 과세 표준을 부당하게 계산하면 그것을 부인하겠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후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결정 대부분이 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시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고 또 부당행위에 따른 부인도 결국에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급 시기 공부했을 때 그것과 아주 비슷한 구분이 있습니다. 자,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을 보면요. 외상 판매와 할부 판매. 외상이나 할부 판매는 여러분 공급 시기가 그 상품을 인도하는 때죠. 인도하는 때.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현금 판매도 마찬가지겠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자, 그런데 여기 장기 할부 판매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부분은 우리 공급 시기가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죠. 따라서 과세 표준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를 5번으로 5회에 걸쳐서 나누어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도 각 부분으로 5회로 나누어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친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선불로 받은 금액에다가 과세 대상 기간의 개월수 나누기 계약 기간의 개월수 해서 해당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개월수만큼으로 안분 계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1기에 해당되는 과세 기간의 개월수만큼 선불로 받은 금액을 안분해 가지고 1기에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2기에 신고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과세 기간에 걸친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이와 같이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개월수만큼으로 안분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항목별 과세 표준 포함 여부. 네.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네, 포함하는 금액 왼쪽에는 자, 오른쪽에는 포함해서는 안 되는 금액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과세 표준에 꼭 포함돼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부 판매한다 그러면 현금 판매보다 대금을 공급가액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자,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자, 우리가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상품 가격 또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운송하는 운송료라든가 여기 밑에 있죠.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다 요 두 개가 하나의 그룹이에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산재보험료,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전부 공통점이 뭐냐?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어떠한 비용은 전부 뭐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운송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운송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테니까 자, 상품을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습니다. 예, 상품을 팔았어요. 근데 그 운반비가 10만 원이 들어가요.
운반비가 10만 원. 그래서 고객한테 이 가격은 110만 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11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과세 표준이 110만 원인 거예요. 110만 원에 부가세 11만 원. 자, 그런데 자, 운송비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매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예요. 예. 요거 상품이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인데 예, 운송은 예, 매입자 부담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매입자 부담. 그러면은 그 운송비 100만 원을 공급가에게 넣어서는 안 되겠죠? 예, 공급가에게. 자, 만약에 운송비를 별도로 판매자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매관리비예요. 운송비. 그러니까 운송비를 물품의 그 판매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시켰다면 그건 공급가액이고, 별도로 운반비를 별도로 우리가 부담했다. 그러니까 대가에 포함됐다는 것은 매입자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운반비를 부담했어. 그거는 판매관리비의 운반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과세 표준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소비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이 모두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는요, 이와 같은 개별 소비세,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어요. 또는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과세한다 해서 이런 목적세가 있는데,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든가 주세, 술에 붙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교육세, 예, 교육세는 이제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이러한 목적세들은 전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요, 맨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데, 자, 물건값이 있어요. 물건값. 자, 물건값이 10,000원이다. 근데 여기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그러면 개별소비세 5,000원이 붙는다. 너무 많이 붙었나요? 네, 여기에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요. 그게 1,000원이 붙는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냐면 16,000원이 됩니다. 이거예요. 요 16,000원이 과세 표준이 되어서 VAT는 부가가치세는 1,600원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맨 끝에 붙는 과세 조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세금이 전부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마일리지 등의 상당액 중 다음의 금액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마일리지 판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가의 일부나 전부로. 자, 우리 회사가 지금 10만 원짜리 상품을 팔고 있는데 고객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두어 가지고 10만 원짜리를 고객이 어떻게 결제했냐면 5만 원은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5만 원은 현금으로 이체시켜서 무통장 입금을 했어요. 자, 마일리지 5만 원 이것도 전부 과세 표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상품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니까 결제를 마일리지로 했던 현금으로 했던 전부 대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자, 포함시키는 거, 할부 판매 때 이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각종 비용들, 그 다음에 모든 세금, 또 거기에 마일리지, 이게 포함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반대로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매출액에서 꼭 빼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걸 빼야 순매출액이 나오죠. 우리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것은 매출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과세 표준 하면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요 세 가지는 빼야 되죠. 그래서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에게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됐어요. 네. 자, 도착시키는 게 도착 기준의 인도 조건이라면 도착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됐으면 그 대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한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에요. 즉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은 우리 회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할부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할부 판매, 장기든 단기든 간에 할부 판매 시의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체이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연체로 인해서 더 받는 거 있죠? 거기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그렇죠? 연체로 받는 이자에다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있나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 대금이나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용기 대금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생맥주를 판매하는 그런 주류 판매 업종이라든가 또 음료수 같은 거에서도 이 용기를 회수하는 그런 음료수 박스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있는 박스, 거기 보면 이 박스는 무슨 회사의 재산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박스 단위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박스 포함해 가지고 그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근데 박스를 회수하면 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명세표에 3만 원이라고 적혔는데 나중에 박스 찾아올 때 5천 원을 돌려줘요. 그러면 그 음료수의 한 박스 판매 공급가액은 2만 5천 원이 돼야죠. 3만 원이 아니죠. 왜? 그걸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3만 원 했거든요. 반환하면 2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3만 원으로 용기를 박스 포함해서 3만 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2만 5천 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포장용기 반환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죠. 생맥주 통이 10,000원이고 생맥주가 2만 원이에요. 만 cc짜리 하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2만 원.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이거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런 음식, 숙박 용역이라든가 개인 서비스 용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그 영수증을 보면요, 봉사료를 따로 적어야 돼요. 왜? 봉사료를 따로 적지 않으면 그게 다 회사의 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봉사료를 사장님이 받는 게 아니라 종업원에게 그냥 줄 거예요. 그거는 회사의 수입으로 잡는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과세표준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에다가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 따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걸 따로 표시하고 그 봉사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봉사료는 나중에 그 개인에게 소득세,
그 개인의 소득세로 개인 과세를 하죠. 기업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납입 대행. 이거는 보통 부동산 임대업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임대를 해주는 경우에 건물주가 임차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3층에서 100만 원, 2층에서 100만 원, 1층에서 100만 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달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 상하수도 요금 같은 거, 상하수도 그 사업소에서 1층에다 수도꼭지, 계량기 달아주고 2층도 따로 달아주고 3층도 따로 주고 달아주는 그런 거 없죠. 이런 건물, 오피스 건물, 사무실 건물들 그냥 수도 계량기 하나예요. 그러면 이 1, 2, 3층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도 계량기 청구서는 어디로 날라오냐면 그 건물주한테 날라와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그 상수도 고지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임차인들에게 보내주면서 그걸 n분의 1로 나누죠. 뭐 면적으로 나누든지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안분 계산을 해요. 그래서 1층은 얼마입니다. 2층은 얼마입니다. 3층은 얼마입니다. 해서 그걸 걷어가지고 받아요. 받아서 그대로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임대인이 그 상하수도 요금을 받은 거, 이게 바로 납입 대행한 거죠. 그걸 임대 수익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납입 대행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될 수도요금 같은 거, 이런 것을 건물주가 납입 대행한 것은 건물주의 과세 표준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포함시켜라 하는 것과 왼쪽에 이건 포함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포함해야 되는 거,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요약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사후에 이런 건이 있으면 이것은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과세 표준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1, 2, 3의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과세 표준에서 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장려금은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래처가 있어요.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번 5월달 결산을 해봤더니 지난달에 비해서 3배나 우리 상품을 팔아줬어요. 월 보통 1,000만 원을 팔아주는 그런 거래처였는데 지난 5월달에는 평소 달보다 3배, 3,000만 원을 팔아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장려금을 500만 원을 쏘아줬어요. 500만 원을. 그러면 우리는 3,000만 원 매출했는데 500만 원 돈을 장려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 월말에 만약에 월 합계 세금기단서를 발급할 때 2,500만 원 공급가액으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장려금 주었다고 과세표준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대손금. 여러분, 대손이라는 거 우리 매출채권 공부할 때 배웠죠? 못 받게 되면 대손금이에요. 자, 6개월 전에 A라는 거래처에 외상으로 매출을 잡았어요. 1,000만 원. 그럼 외상 매출금은 1,100이겠네요. 부가세까지. 자, 근데 요거 외상 매출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 오늘 주기로 했어요. 6월 3일 날. 6월 3일 날 오늘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 받게 됐어.
그러면 이번에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요 외상 매출금 1,100만 원만큼을 과세 표준에서 빼면 되지 않느냐? 못 뺍니다. 대손금 과세 표준에서 뺄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여기 100만 원은 세금인데 물건값 1,000만 원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 100만 원까지 우리가 이게 6개월 전에 말이죠. 6개월 전에 세금 100만 원까지 우리 신고해서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00만 원은 대손세액이라고 해서 세액은 공제해줘요. 이 세액은 나중에 공제해주는 방법을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세금은 공제해주지만 이 공급가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이게 대손금이에요. 1,000만 원. 이 1,000만 원 대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은 이제 보통 건설업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2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하자보증금 1년 안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보증을 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값의 집의 과세 표준을 2억에서 1,000만 원 뺀 1억 9천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자보증금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공제되지 않아야 될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은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의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말은 거의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매출세액은 지금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면은 매출세액은 간단해요. 왜냐? 부가가치세는요 단일 세율이거든요. 과세 표준이 정확히 결정이 되면 그 과세 표준에다가 10% 곱하면 그게 바로 매출세액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과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율은 10%니까. 자, 그래서 매출 과세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수입을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재화의 수입 내용을 보면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재화가 가령 승용차라고 해볼까요? 승용차, 외제차. 그러면 그 외제차가 재화인데 관세의 과세 표준은 뭐예요? 그 차값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무슨 자동차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원래 차값이 8천만 원짜리 차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그 8천만 원이 뭐냐면은 관세의 과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값이 8천이다. 이거에다가 관세, 만약에 관세가 여기에 10% 관세가 붙는다. 그러면 800만 원이 관세. 거기에다가 개별 소비세. 우리 승용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죠? 개별 소비세 15%, 개별 소비세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다. 또 주세, 이건 술이 아니니까 해당 없겠죠?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차량에 붙는 것이죠. 이런 세금을 여기다 전부 더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요, 그 재화의 값에다가 관세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그 위에 그 밑에 붙는 여러 가지 목적세들 전부 더한 금액이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 자, 그다음에 외국 통화 대가를 받는 경우. 자, 외국 통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은 외국 통화로, 즉 달러로 상품 대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네, 지금 여기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을 말한 거고요. 요 밑에는 지금 외국 통화 대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수출의 경우에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9번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다 그랬습니다. 공급시기, 여러분 수출의 경우에는요, 공급시기가 언제죠? 선적일이죠. 기억하시죠? 선적일, 기적일이 공급시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원화로 환가를 했어요. 원화로 환가를 뭐 계약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상품을 외국에서 선불로 받았다는 겁니다. 선급금 쪽으로.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았던 아니면 전부를 받았던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건 공급 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공급 시기 도래 전에 환가했다면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자, 그런데 공급 시기 이후에 즉 선적일 이후에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거나 받았다면,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훨씬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환가 안 하고 회사가 달러로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지급받았다 하는 것은 공급시기 이후, 선적한 이후에 외상으로 팔았다가 나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즉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이 된다. 아시겠죠? 자, 수출의 경우는 공급시기 전에 환가했다. 그러면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면 돼요. 두 가지예요. 만약에 공급시기 전에 환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선적일, 공급시기 한 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계산을 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매출세액의 구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제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의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 수출은요, 세금이 영세율이니까, 세금은 없겠죠, 매출세액은. 자, 국내 거래의 경우는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면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세율은 10%라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의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확정신고할 때는 애정신고 때 누락했던 거, 이거를 포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세율 10%를 곱합니다만은 애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좀 내면 돼요. 가산세를. 그래서 일단은 가산세는 FAT 1급에서는 출제가 안 되니까 일단 곱하기 10%. 자, 그 다음에 아까 대손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1,000만 원을 외상 매출했어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파산이 되어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1,100을 뺄 수는 없어요. 1,000만 원을 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액 1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돌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외상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국가가 걷어갔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가 돌려줍니다. 그것이 대손세액 가갑입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가감 빼주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가도 있느냐? 좀 의심스럽죠?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손세액 더하기는 뭐냐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100만 원을. 근데 그 거래처가 1년 후쯤 한참 지났어요. 그 거래처가 사장님이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거래를 계속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때 1,100만 원 외상 못 갚은 거에 대해서 돈을 갚겠다 하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 있겠죠? 우리 거래하다 보면. 그랬을 때는 세금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런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그때는 더하기 해야 돼요. 1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매출세액이 나와요. 매출세액이.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의 계산은
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고요. 10%와 0%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기재하는 난이 있고 대손세액 공제를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손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대손세액이라는 것은 대손금액, 대손금이 뭐예요? 외상매출금이죠.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100만 원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손세액은 얼마냐?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 100만 원이 딱 나옵니다. 1100만 원을 곱하기 10 했다가 110으로 나누면 100만 원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대손세액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만 알고 대손세액을 모를 때는 이렇게 이 공식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해내면 돼요. 대손금액 이게 뭐예요? 대손금액이니까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에다가 10을 곱해요. 곱하기 10 나누기 110 그러면 세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손세액으로 산출하시면 된다.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애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확정신고니까 1기 확정과 2기 확정. 그래서 대손세액의 신청은 1기 확정 때와 2기 확정 때 1년에 2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우리가 실무할 때 자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잠깐 보고 쉬었다가 매입세액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을 공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과세표준,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이 금액이. 그리고 세액, 매출세액, 여기가 매출세액이에요. 그래서 항목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자, 과세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 기타. 네, 기타라는 것은 발급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발급 안 하고 한 거, 기타. 예, 그러니까 기타는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금액이 얼마, 세액이 얼마. 예, 100분의 10으로 돼 있죠 세율이. 그 다음에 영세, 이게 수출한 거죠. 예. 세금계산서 발급한 수출과 기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수출은 뭐냐면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업체 간의 수출품의 거래입니다. 근데 세율이 0%죠. 여기 보시면 100분의 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 밑에 있는 기타는 뭐냐? 영세, 수출은 했는데 외국에 직접 우리 회사가 수출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외국 업체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신고합니다. 역시 100분의 0. 그래서 세금은 없어요. 영세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는 포함되느냐?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애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죠? 애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이거는 애정신고 누락분이다 라고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쏙 집계가 돼요.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 아까 말씀드린 대손세액 가감은 여기다 입력을 해요. 세금을. 대손세액 가감은 별도의 이제 부속 서류가 있어요. 거기다 입력하면 이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출 과세표준은 이만큼이고 매출세액은 이만큼이다 하는 것이 집계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매입세액 쪽의 계산 구조를 공부하겠습니다.